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거대한 먹물을 쏟아부은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폭우는 끊임없이 대지를 강타하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미끄러지듯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강한 그룹의 후계자이자 냉철한 전략가로 알려진 강민혁은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 PC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 그래프와 복잡한 보고서들을 훑어내리고 있었지만,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열리는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이서연이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최고급 디자이너가 만든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연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창밖의 빗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듯 어깨를 움츠렸다. 민혁은 곁눈질로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에게 있어 이서연이라는 존재는 그저 가문의 어른들을 안심시키고 경쟁자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선택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완벽한 위장막일 뿐이었다. 그녀의 순진하고 어수룩한 모습은 그가 냉혹한 경영권 분쟁 속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차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화려한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민혁은 태블릿을 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입을 다물고 내 옆에 얌전히 서 있는 것. 그뿐이라고. 서연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다. 민혁은 능숙하게 서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에스코트하는 척했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이라곤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적인 행동에 불과했다. 서연은 눈을 부릅뜨고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민혁의 팔을 꽉 붙잡았다. 호텔 연회장 안은 이미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은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더욱 번들거리게 만들었고, 고가의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허영심 가득한 웃음소리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혁과 서연이 입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강한 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인 민혁에게 경외심 섞인 눈빛을 보내는 한편, 그의 곁에 선 서연에게는 조소와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다. 재벌가 사모님들 사이에서 서연은 촌스럽고 모자란 여자로 통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가 언제 또 실수를 저질러 웃음거리가 될지 기대하고 있는 듯했다. 민혁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곧장 주요 주주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민혁의 사촌 형이자 그룹 내 최대 라이벌인 강상철이었다. 그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혁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리 잘나신 도련님께서 모자란 벙어리 신부를 데리고 행차하셨군. 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상철의 목소리는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민혁의 턱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형님, 취하셨으면 그만 들어가 쉬시죠. 라고 말하는 민혁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고 서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뻗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발을 헛디딘 듯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레드 와인잔이 허공을 날아 상철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붉은 액체가 상철의 옷을 흉하게 물들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외치며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둥지둥 상철의 옷을 닦으려 들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실수투성이인 바보 같은 아내의 모습이었다. 상철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서연을 밀치려 했지만 민혁이 재빠르게 그의 팔을 막아섰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라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민혁의 기세에 상철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혀를 찼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다. 서연이 허둥지둥 상철의 셔츠를 닦는 척하며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꽂혀 있던 만년필형 녹음기를 순식간에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술사보다 더 빠르고 정교했으며 겁에 질린 듯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을 일으켜 서며 거칠게 그녀를 인파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철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했고 덕분에 민혁은 상철의 방해 없이 주요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민혁은 서연을 인적 드문 테라스 구석으로 데려가 세워두고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숨만 쉬고 있으라고 말한 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날렸고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180도 변했다. 겁에 질려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서늘한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손바닥 안에 감춰둔 초소형 메모리칩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것으로 강상철이 해외 마피아와 결탁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다. 서어연은 드레스 자락 속에 숨겨둔 소형 통신기기를 꺼내 귀에 꽂았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암호화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타깃 확인 완료.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라고 그녀는 5개 국어가 아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특수암호로 보고했다. 그녀는 과거 국가정보원 최정예 블랙 요원이었으나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강민혁과의 결혼은 그녀가 신분을 숨기고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위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남편 모르게 그림자 속에서 그를 위협하는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오고 있었다. 민혁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이면에는 항상 서연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민혁은 이탈리아에서 온 무기상 모레티와 마주하고 있었다. 모레티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방위산업체 대표였지만 실상은 국제 암시장을 주무르는 거물이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섞어가며 민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민혁은 영어와 일본어에는 능통했지만 이탈리아어의 미묘한 뉘앙스나 전문적인 법률 용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모레티는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계약서에 불리한 독소 조항을 숨겨두고 서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민혁은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짚어내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언제 돌아왔는지 서연이 민혁의 팔짱을 끼며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 이 그림은 뭐예요? 라고 물으며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탄산수를 실수인 척 계약서 위로 쏟아버렸다. 투명한 액체가 종이를 적시며 잉크를 번지게 만들었고 모레티는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를. 서연은 울상을 지으며
냅킨으로 젖은 종이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모레티가 숨겨둔 독소 조항, 즉 계약 위반 시 지분의 51%를 양도한다는 문구 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이 닦아내는 부분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물에 젖어 종이가 투명해지면서 뒷면에 인쇄된 작은 글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면 계약 조항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사기 수법이었다. 민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모레티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레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계약서를 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칠칠 맞은 행동이 이번에도 우연히 그를 구한 셈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다. 민혁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장이 지워진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평범하고 무해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잠시나마 그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헛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잠든 여자가 무슨 계략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차는 빗길을 뚫고 한남동의 저택에 도착했다. 집사에게 서연을 방으로 데려다 주라고 지시한 민혁은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낡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상자 안에는 구형 위성 전화기 한 대와 검은색 카드가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붉은 글씨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흑룡도로 오라 라는 짧은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흑룡도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무법지대이자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경계했던 국제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다. 이것은 명백한 초대장이자 살해 협박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때 2층 계단 난간 뒤 어둠 속에서 서연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졸음에 겨운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흑룡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남편이 그 죽음의 섬으로 가는 길에 동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는 5개 국어로 된 위조 여권들과 특수 제작된 무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번이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민혁, 당신이 그 섬에서 살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설령 내 정체가 탄로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마치 곧 다가올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부부의 밤은 그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비밀을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피로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어제 도착한 흑룡도행 초대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 제안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죽음의 소환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강한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소재 기술의 원본 데이터가 그곳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곳에 가야만 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이는 것은 경쟁자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그는 가장 안전하고도 어리석은 방패막이를 대동하기로 결심했다. 서효연은 남편의 호출을 받고 서재로 들어서며 졸린 눈을 비비는 신용을 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이미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여행 가방을 싸라고 명령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휴가라도 가는 거냐며 해맑게 묻는 서연의 질문에 민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이번 여행이 목숨을 건 도박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서연을 대외적인 위장용 파트너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서연은 기뻐하는 척하며 방을 나갔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머릿속은 흑룡도의 지형을 그리느라 분주해졌다. 출국 전 민혁은 그룹 내 보안 책임자인 최 이사와 비밀리에 접선하기 위해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여행 전 업무 인수인계였지만 실상은 내부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함정 수사나 다름없는 자리였다. 민혁은 서연을 채 남겨두려 했으나 그녀는 때를 쓰며 기어이 그를 따라 나섰고 민혁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허락했다. 클럽의 밀실은 방금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지만 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미세한 전자파 흐름을 감지했다. 누군가가 이 방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최 이사는 민혁을 맞이하며 지나치게 비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민혁은 그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탐색전을 벌이는 중이었다. 서연은 소파 구석에 앉아 잡지를 보는 척하며 방 안을 훑어보았고 곧장 벽에 걸린 고가의 추상화 액자 뒤에서 반짝이는 렌즈를 발견했다.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와 고감도 마이크가 설치된 그곳은 민혁이 앉은 위치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민혁이 기밀 서류를 꺼내려 하자 서연은 즉각 행동을 개시해야만 했다. 서연은 갑자기 목이 마르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찻주전자를 집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발이 꼬인 척하며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을 떠난 뜨거운 찬물은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며 최 이사의 셔츠가 아닌 벽에 걸린 그림 쪽으로 날아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이 났고 숨겨져 있던 도청 장치가 드러나며 찬물에 젖어 치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합선되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민혁은 경악한 표정으로 깨진 액자와 그 속의 기계 장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가까이 보려다가 그만. 서연은 울상을 지으며 깨진 유리 조각을 줍는 신용을 했다. 민혁은 서연의 멍청한 행동에 화를 내려다가 드러난 도청 장치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천운이 따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민혁의 눈초리는 이미 매섭게 변해 있었다. 서연의 칠칠 맞은 행동 덕분에 민혁은 자신의 대화가 적들에게 생중계될 뻔한 위기를 모면했고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민혁은 즉시 경호원들을 호출하여 최 이사를 구금하라고 지시했고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며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으르렁거렸지만 속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민혁의 뒤쪽 창문 밖에서 반짝이는 저격수의 스코프 반사광을 포착하고 있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민혁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적들은 민혁이 흑룡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민혁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서연은 굽 높은 구두 때문에 발목을 삐끗한 척하며 민혁의 등 뒤로 쓰러지듯 매달렸다. 그 바람에 민혁의 몸이 휘청하며 중심을 잃고 옆으로 쏠렸고 바로 그 순간 평하는 소음기 장착된 총성과 함께 총알이 민혁의 귀 옆을 스치며 문설주에 박혔다. 나무 파편이 튀어 올랐고
민혁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 멈춰 섰다. 만약 서연이 그를 밀치지 않았다면 총알은 정확히 그의 뒷머리를 관통했을 것이었다. 경호원들이 사색이 되어 민혁을 애워쌌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연기를 계속했다. 저게 뭐야, 총이야. 나 무서워요. 여보. 서연은 민혁의 바짓단을 잡고 오들오들 떨었다. 민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총알 자국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하루만 벌써 2번이나 그녀의 실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거칠게 일으켜 쓰며 서둘러 방탄 차량으로 이동했다. 적들의 공격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혁은 계속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적들의 추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검은색 세단 2대가 교묘하게 차선을 바꾸며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었지만 민혁이 눈치챌까봐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대신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뿌리는 척하며 미세한 가루를 공조기 쪽에 날렸다. 운전기사가 재채기를 하며 핸들을 살짝 꺾는 순간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려던 트럭과의 충돌을 간발의 차로 피할 수 있었다. 민혁은 기사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트럭은 단순한 사고 차량이 아니라 그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버리려던 암살용 차량이었다. 서연의 미묘한 개입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을 것이었다. 민혁은 오늘따라 일진이 사납다고 투덜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처럼 느껴졌지만 옆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는 철없는 아내를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했다. 적어도 그녀는 이 복잡하고 더러운 세계와는 무관한 존재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는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민혁은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울의 회색빛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무법의 섬으로 향하게 된다. 서연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민혁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손목에 찬 시계형 특수장비의 전원을 은밀하게 켰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그녀는 민혁의 등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당신이 나를 방패로 삼으려 했다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노라고.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샴페인을 건네며 환영했지만 민혁은 그것을 거절하고 곧바로 위성 전화를 꺼내들었다. 서연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응시했다. 활주로 외곽의 철조망 너머로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놈들은 이미 흑룡도에 연락을 취했을 것이고 그곳에는 상상 이상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자 서연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과거에 훈련받았던 기억들을 되살리며 신체 감각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눈을 감고 있는 서연을 보며 혀를 찼다. 가서 쇼핑이나 즐길 생각은 하지 마. 이번 여행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휴가가 아니니까. 그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서연은 눈을 뜨지 않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여보,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요. 그 말은 민혁에게는 아내의 집착처럼 들렸지만 서연에게는 목숨을 건 경호의 맹세였다. 비행기는 먹구름을 뚫고 흑룡도를 향해 날아갔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비행시간 내내 민혁은 불안감을 떨칠 순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권총을 재킷 안주머니에 숨기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는 서연이 이 위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서연은 기내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비행기 내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다행히 기내에는 폭발물이나 도청장치가 없었지만 승무원 중 한 명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서연은 그 승무원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쟁반을 나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랫동안 총이나 칼을 다뤄온 사람의 손이었다. 적은 이미 비행기 안에도 침투해 있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자 민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창밖으로 검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흑룡도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섬 전체가 기암고해석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처럼 보였고 섬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은 마치 악마의 성처럼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곳을 보자마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다. 저곳은 한때 그녀가 조직을 괴멸시키기 위해 잠입했던 곳이자 수많은 동료를 잃었던 비극의 장소였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를 다시 지옥의 입구로 불러들였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지르는 비명소리 같았다. 민혁과 서연은 서로 다른 의미의 긴장감을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활주로에는 무장한 경호원들과 검은색 SUV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 앞에는 흑룡도의 주인이자 국제범죄조직의 간부인 바이퍼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은 심호흡을 하며 계단을 내려갔고 서연은 그보다 반뼘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적들의 무장 상태와 배치 인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흑룡도의 공기는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릿한 바다 냄새 섞인 습한 바람이 살갗을 끈적하게 감싸 안았고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활주로에 내려선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섬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그들을 맞이한 남자, 바이퍼는 이름처럼 뱀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인상에 왼쪽 눈가를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민혁에게 손을 내밀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바이퍼의 손을 맞잡았지만 손바닥에 닿는 상대의 차가운 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강한 그룹의 대표로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위험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바이퍼의 뒤로 도열한 용병들의 살벌한 무장 상태는 단순한 경호 차원을 넘어서 있었다. 그들은 최신형 돌격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민혁의 곁에 선 서연은 낯선 환경이 무섭다는 듯 민혁의 팔을 꼭 껴안으며 몸을 떨었다. 어머, 여기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철없는 부잣집 사모님의 투정처럼 들렸지만 민혁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다. 검은색 방탄 리무진에 올라타자 차는 섬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을 향해 험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기괴했다. 울창한 밀림 사이로 곳곳에 감시탑이 세워져 있었고 숲속 그림자 속에는 순찰을 도는 무장 병력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비쳤다. 서연은 창문에 얼굴을 받고 신기하다는 듯 바깥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감시탑의 위치, 병력의 이동 경로, 그리고 도로의 상태까지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스캔하여 머릿속 지도에 입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요새화된 군사기지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택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성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보다는 음산한 기운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높은 담장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정문에는 중기관총이 거치된 초소가 버티고 있었다. 민혁은 저택의 위용에 압도당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이번 거래만 성사시키면 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추자 집사 차림의 노인이 나와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생기가 없이 탁해 보여 마치 살아있는 시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안내받은 객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뺨칠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고 밖에서 안을 볼 수는 있어도 안에서 밖을 나가기는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혁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위스키 병을 따서 잔에 가득 따르며 목을 축였다. 서연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장식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침대의 쿠션을 눌러보는 등 산만한 행동을 계속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가 거슬렸지만 지금은 그녀를 나무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사실 서연의 산만한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척하면서 거울 뒤에 숨겨진 이중 유리를 확인했고 침대에 눕는 척하면서 매트리스 밑에 설치된 압력 센서를 감지했다. 방 안 곳곳에는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가 촘촘하게 깔려 있어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소음을 발생시킨 뒤 환풍구 쪽에 설치된 카메라 렌즈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살짝 발라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아주 미세한 조작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그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집사가 그들을 연회장으로 안내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이미 다국적 범죄 조직의 간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러시아 마피아 출신의 거구, 남미 카르텔의 간부로 보이는 문신투성이 남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마야광의 대리인까지 면면이 하나같이 뉴스 사회면을 장식할 법한 흉악한 인물들이었다. 민혁이 들어서자 그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을 평가하는 듯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것이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서연은 그의 옆에 다소곳이 앉았지만 그녀의 눈은 빠르게 좌중을 훑으며 각 인물의 특징과 무장 여부를 파악했다. 바이퍼가 상석에 앉아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했다. 환영합니다. 미스터 강,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말은 통역기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억양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담례했다. 식사는 호화로웠지만 민혁의 입맛에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는 분위기를 주도해보려고 사업 이야기를 꺼냈지만 다른 간부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릴 뿐 민혁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이 을의 입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러시아인 간부가 거친 목소리로 민혁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가져온 기술이 정말로 미 국방부 시스템을 뚫을 수 있나? 민혁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들은 간부들의 표정은 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감탄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빼앗고 입을 막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이미 발을 빼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상태였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려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바이퍼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부인께서도 이 자리가 긴장되시나 보군요. 한국 여자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성희롱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감히 바이퍼에게 대들 수는 없었다. 서연은 겁에 질린 듯 민혁의 어깨 뒤로 숨었지만 그녀의 손은 식탁보 아래에서 테이블의 두께와 재질을 확인하고 있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패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바이퍼는 본론을 꺼냈다. 미스터 강, 계약 조건을 좀 수정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대신 당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건 약속과 다릅니다.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민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러나 바이퍼는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에 맞춰 연 회장의 모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동시에 벽면에 숨겨져 있던 문들이 열리며 무장한 용병들이 쏟아져 들어와 총구를 민혁과 서연에게 겨누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주변의 범죄 조직 간부들은 이 상황을 즐기며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에게 민혁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호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바이퍼는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잡아 올렸다. 선택해라. 강민혁, 순순히 암호키를 넘기고 빈털터리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물고기 밥이 되든가. 바이퍼의 협박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민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 명예, 야망 모든 것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옆에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민혁은 가슴 한구석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내까지 이 지옥에 끌려와 죽게 생겼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아내는 보내주시오.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이자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하지만 바이퍼는 그 말에 폭소를 터뜨렸다. 오, 감동적이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 주의라서 말이야. 걱정 마라.
부인은 자네보다 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자네가 죽고 나서 우리 부하들이 잘 돌봐줄 것이다. 그 말에 용병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민혁은 분노로 눈이 뒤집혀 바이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개머리판으로 명치를 가격당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민혁을 보며 바이퍼는 싸늘하게 명령했다. 이 멍청한 놈을 묶어라. 그리고 여자는 침실로 끌고 가. 내가 나중에 직접 신문하겠다. 용병들이 거칠게 민혁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다른 2명이 서연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혁은 바닥에 짓눌린 채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절규했다. 자신의 무력함이 이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는 눈물 젖은 눈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끌려가던 서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를 잡고 있던 용병들이 갑자기 주춤거렸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무표정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연 회장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고 전체 상황을 관조하는 듯한 오만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잡고 있는 용병들의 손목 혈자리를 미세하게 비틀어 그들의 악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헛것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서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그녀는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바이퍼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 서연을 주시했다. 뭐야, 이 여자는? 바이퍼가 의아해하며 묻는 순간 서연의 입술이 열렸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말은 한국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장의 지휘관이 내리는 선고와도 같은 언어였다. 민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엉엉 울던 촌스러운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흑룡도의 지배자들조차 압도하는 기백을 가진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변화는 연 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반전은 민혁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이제 진정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다. 서연의 눈빛은 바이퍼를 넘어 그 뒤에 있는 어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연 회장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이서연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서 있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용병들은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손은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하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카리스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민혁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유창하고 거친 러시아어였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구석에서 흉악한 미소를 짓고 있던 러시아 마피아 보스 볼코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확한 모스크바 뒷골목에 은어와 억양을 구사하며 볼코프에 숨겨진 스위스 비밀 계좌 번호와 그의 조직 내부에 심어둔
첩자의 이름을 나열했다. 볼코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들고 있던 보드카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언급한 정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1급 기밀이었기에 볼코프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인질이 아님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볼코프가 당황하는 사이 서연은 고개를 돌려 이탈리아 카르텔의 간부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이번에는 나긋나긋하지만 뼈가 있는 완벽한 이탈리아어가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칠리아 방언을 섞어가며 그가 흑룡도에 오기 직전에 밀반출하려던 마약 선박이 인터폴에 의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당신의 보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할 것이라는 그녀의 조롱 섞인 경고에 이탈리아 간부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혁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외에는 외국어의 문외한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원어민조차 놀랄 만큼 완벽한 억양과 어휘로 국제 범죄자들을 차례로 협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각 조직의 생리와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보력의 승리였다. 민혁은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자신이 알고 있던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과연 실제하기는 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워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서연의 언어 교향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일본 야쿠자 간부를 향해 차갑고 예리한 일본어로 일갈했다. 그녀가 구사하는 일본어는 현대어가 아닌 고위 무사 계급이 사용하던 고풍스럽고 위압적인 말투였다. 그녀는 야쿠자 조직 내부의 파벌 싸움과 간부가 횡령한 조직 자금의 내역을 정확히 짚어내며 지금 당장 총을 내리지 않으면 그 증거가 오야붕에게 전송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야쿠자 간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지만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서연의 기세는 이미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퍼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 섬의 왕이라고 믿었지만 순식간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멍청이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바이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유창한 옥스퍼드식 영어를 구사했다. 그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내용은 바이퍼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비수였다. 바이퍼, 당신의 이 섬은 이미 포위됐다. 당신이 자랑하는 보안 시스템은 5분 전에 내가 무력화시켰고 당신의 용병들은 보수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가짜 메시지를 받고 동요하고 있다. 라고 그녀는 차분하게 선언했다. 바이퍼는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용병들의 표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통신기로 들어온 의문의 메시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서연의 말이 그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서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바이퍼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당신이 훔친 판도라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가짜이며 진짜 데이터는 내 머릿속에 있다. 나를 죽이면 당신은 영원히 그 기술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와 욕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여자를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갈팡질팡했다. 그때 서연의 입에서 5번째 언어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범죄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소수 부족 언어이자 전설적인 용병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암호 코드였다.
그 소리는 마치 주문처럼 기묘하게 울려 퍼졌고 연회장 구석에 서 있던 몇몇 베테랑 용병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그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신이 도래했다는 신호이자 즉각적인 도주를 권고하는 최상위 경고였다. 서연의 정체를 눈치챈 일부 용병들은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바이퍼의 명령 체계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민혁은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서연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를 보며 전율했다. 그녀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로 적의 심리를 조종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며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 경험과 피나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괴물의 능력이었다. 민혁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사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날개를 꺾고 좁은 새장에 갇혀 있었던 불사조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불사조가 비상하고 있었다. 바이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권총을 뽑아들었다. 죽여, 저 여자를 당장 쏴 죽여라고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너무 늦었다. 서연은 바이퍼가 총을 꺼내기도 전에 식탁볼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테이블 위에 접시와 병들이 와장창 쏟아지며 시야를 가리는 순간 그녀는 테이블 아래 숨겨져 있던 은색 포크 하나를 집어던졌다. 포크는 정확히 회전하며 날아가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밧줄을 끊어버렸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굉음과 함께 바이퍼와 간부들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서연은 민혁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민혁의 밧줄을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멍청이 있을 시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긋나긋한 아내의 것이 아니라 냉철한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민혁은 엉겹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에 이끌려 달리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파편이 튀었지만 서연은 마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며 민혁을 사각지대로 인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했다. 두 사람은 주방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민혁은 숨을 헐떡이며 서연의 뒤를 따랐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민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살고 싶으면 무조건 나를 따라와요. 그리고 명심해요. 내 등 뒤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바이퍼의 부하들이 고함을 지르며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와 함께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속을 훑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서가는 서연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젖먹던 힘까지 짜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있었다. 숲속의 덩굴을 이용해 함정을 만들고 돌을 던져 소리를 내어 적을 유인하는 등 그녀의 생존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민혁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낯선 아내의 손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달리고 또 달렸다. 숲속 깊은 곳, 미리 봐두었던 작은 동굴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연은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리고 민혁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예전의 다정한 톤으로 돌아왔다. 민혁은 그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방금 전에 냉혹한 킬러와 지금의 걱정스러운 아내. 두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고 제지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밤은 길고. 놈들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동굴 밖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품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 민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걸로 자신을 지켜요. 망설이지 말고 찌르세요. 그녀의 말은 비장했다. 민혁은 차가운 칼자루를 쥐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나도 싸우겠어. 당신 혼자 두지 않아. 민혁의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요. 당신은 강한 그룹의 회장이 될 사람이니까요.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지면 안 되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부부의 정과는 또 다른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신뢰였다. 서연은 동굴 바닥에 흑룡도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놈들의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보트를 탈취해서 탈출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바로 무기고였다. 맨손으로는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우리는 저기로 가서 무장을 해야 해요.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서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서연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들의 동태를 살폈다. 5개 국어로 적들을 농락했던 그녀의 지략이 이제는 실전 전투에서 빛을 발할 차례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몇 가지 수신호를 가르쳐 주었다. 말하지 말고 이 신호로 소통해요. 소리는 죽음을 부르니까. 민혁은 서툰 손짓으로 신호를 따라했다. 서연은 그런 민혁을 보며 든든함과 동시에 안쓰러움을 느꼈다. 평범한 사업가로 살아야 했을 그를 자신의 과거가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즉시 민혁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림자 하나가 입구의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비명.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 침입자는 이미 바닥에 기절해 있었고 서연은 그의 무기를 챙겨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다. 가요. 이제 사냥꾼이 될 시간이에요.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흑룡도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5개 국어로 시작된 서연의 방역은 이제 무력을 동반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민혁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짐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비바람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에는 수백 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절망보다는 희망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진정한 부부싸움. 아니, 부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흑룡도의 정글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은 마치 늪처럼 발을 잡아 끌었고 억세게 자란 덩굴 식물들은 도망치는 두 사람의 팔다리를 채찍처럼 휘감았다.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서연의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평생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펜대나 굴리던 그에게 있어 생사가 오가는 야생에서의 도주극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용병들의 고함이 자신들을 덮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앞서가던 서연이 갑자기 자리에 멈춰서며 한쪽 손을 들어 제지 신호를 보냈다. 민혁은 엉겁결에 그녀의 등에 부딪힐 뻔하며 멈춰섰다. 서연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진흙탕 속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들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며 전방 30m, 적셋, 순찰조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민혁의 고막에는 천둥소리처럼 명확하게 박혔다. 서연은 민혁에게 덤불 속에 숨어 있으라는 눈짓을 보낸 뒤 유령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풀포기를 움켜쥐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짧은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을 때 서연은 이미 3명의 무장 용병을 기절시킨 상태였다. 그녀는 용병들의 몸을 수색하여 탄창과 수류탄 그리고 소총 2정을 챙겨 들고 돌아왔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용병들의 피를 보며 민혁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걸 받아요. 안전장치는 풀려 있어요. 쏘는 법은 알죠. 서연이 무겁고 차가운 소총을 민혁에게 건네며 물었다. 민혁은 군 복무 시절 사격 훈련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용 표적지가 아니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서연은 그런 민혁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망설이면 죽어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강한 그룹도 끝장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강민혁. 그녀의 단호한 말은 민혁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그는 소총을 고쳐 잡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나는 강한 그룹의 회장이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내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민혁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무기고를 향해 이동했다. 무기고는 저택과 조금 떨어진 별채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은 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시설과도 연결되어 있어 경비가 삼엄했다. 서연은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환풍구를 통한 침투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그 환풍구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였다. 서연은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내부를 확보할 테니 민혁에게 밖에서 망을 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신 혼자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어. 나도 같이 가. 그의 말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등 뒤에 숨어 보호받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내 뒤를 봐줘요. 하지만 내 신호가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짧지만 강렬한 신뢰를 교환했다. 환풍구 통로는 좁고 눅눅했으며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익숙한 듯 포복 자세로 앞장서 나갔고 민혁은 그 뒤를 힘겹게 따라갔다. 좁은 공간이 주는 폐쇄 공포증이 그를 엄습했지만 앞서가는 서연의 발끝을 보며 공포를 이겨냈다. 드디어 무기고 내부가 내려다 보이는 환기구 덮개에 도착했다. 아래쪽에는 5명의 경비병이 카드놀이를 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2, 1. 그녀가 덮개를 발로 차 떨어뜨리며 아래로 뛰어내렸고 민혁은 그 틈을 타 섬광탄을 투척했다. 강렬한 빛과 굉음이 터지며 경비병들이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착지함과 동시에 2명의 경비병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고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했다. 민혁도 용기를 내어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는 시력을 회복하려 애쓰는 나머지 경비병들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 총알은 빗나갔지만 경비병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 사이 서연이 날렵하게 다가가 그들의 급소를 가격하여 모두 쓰러뜨렸다. 상황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서연은 재빨리 무기고 안의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C4 폭약과 기폭장치,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챙겼다. 민혁은 멍하니 서 있다가 서연의 지시에 따라 탄약 박스를 챙겼다. 이걸로 발전기를 날려버릴 거예요. 섬 전체가 정전되면 혼란을 틈타 보트 선착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서연이 폭탄을 설치하며 설명했다. 그때 무기고의 무정위에서 바이퍼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기고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전 병력은 즉시 무기고를 포위하라. 쥐새끼들을 살려 보내지 마라. 이미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설치를 마친 기폭장치의 타이머를 5분에 맞췄다. 시간이 없어요. 5분 안에 여기를 벗어나 안전지대까지 가야 해요. 2 사람은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저 멀리서 라이트 불빛들이 무기고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서연은 숲길이 아닌 절벽 쪽 샛길을 선택했다. 위험하지만 적들의 예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루트였다. 발밑은 천 낭떠러지였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절벽길을 이동하던 중 민혁이 젖은 바위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악! 그의 비명과 함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다. 서연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민혁의 손목을 낚아챘다. 민혁의 몸은 절벽 아래로 대롱대롱 매달렸고 서연은 한 손으로 바위 틈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민혁을 지탱하며 안간힘을 썼다. 꽉 잡아요. 놓치면 끝이에요. 서연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녀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손톱이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다. 민혁은 아래로 보이는 까마득한 어둠과 파도 소리에 현기증을 느꼈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 나를 놔버려. 이러다간 당신까지 떨어져. 민혁이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세게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당신을 버리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올라와요. 제발. 그녀의 외침에는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눈물을 머금고 발버둥치며 발 디딜 곳을 찾았다. 서연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끌어올렸고 2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채 절벽 위 안전한 곳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무기고가 폭발했다.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고
섬 전체의 불빛이 일시에 꺼지며 흑룡도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폭발의 충격파가 두 사람을 덮쳤지만 그들은 바위 뒤에 웅크려 파편을 피했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서연이 민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들은 선착장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서연은 어둠 속에서도 대나처럼 길을 찾았고 민혁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선착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이퍼의 오른팔이자 잔혹하기로 소문난 킬러 스콜피온이 중무장한 정예 부대를 이끌고 길을 막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해주지. 하지만 이 이상은 없다. 스콜피온이 기관 단총을 겨누며 비릿하게 웃었다. 서연과 민혁은 멈춰섰다. 도망칠 곳은 없었고 정면 돌파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서연은 민혁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왼쪽은 내가, 오른쪽은 당신이.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소총의 안전장치를 확인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전사였다. 죽여요. 서연의 외침과 동시에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서연은 고개하듯 몸을 날리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녀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 위에서 사격하거나 바닥을 굴러 적의 다리를 노렸다. 민혁도 바위 뒤에 숨어 응사했다. 그의 사격은 서연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적들의 발을 묶어두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쏘고 있다는 죄책감보다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방가쇠를 당겼다. 전투 중에 스콜피온이 서연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서연은 다른 적을 상대하느라 미처 피할 틈이 없었다. 안 돼, 민혁이 소리치며 본능적으로 튀어나갔다. 그는 총을 버리고 온몸으로 스콜피온에게 부딪혔다. 두 남자는 진흙탕 속에 엉겨붙어 뒹굴었다. 스콜피온은 힘과 기술 면에서 민혁을 압도했지만 민혁에게는 절박함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민혁은 스콜피온의 팔을 물어뜯고 흙을 눈에 뿌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틈을 타 서연이 달려와 스콜피온의 머리에 개머리판을 내리꽂았다. 거구에 킬러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민혁은 진흙 범벅이 된 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고 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서연은 그런 민혁을 일으켰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미쳤군요. 그녀의 말은 욕이 아니라 최고의 찬사였다. 민혁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씩 웃었다. 내 아내가 람보인데 남편이 겁쟁이여서야 쓰겠어. 두 사람은 빗속에서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지옥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고 처절했다. 적들을 물리치고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작은 모터보트 한 척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보트의 시동은 걸려있지 않았고 연료통도 비어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바이퍼가 직접 이끄는 본대가 차량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연료를 찾아야 해요. 당신은 시동을 걸어봐요. 서연이 주변 창고로 달려갔다. 민혁은 보트에 올라타 조종석을 살폈다. 복잡한 배선들이 얽혀 있었지만 그는 공학도 출신다운 기질을 발휘하여 전선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엔진이 기침하듯 쿨럭거렸지만 완전히 켜지지는 않았다. 서연이 연료통을 들고 뛰어왔다. 빨리요. 놈들이 코앞에 왔어요. 그녀가 연료를 붓는 동안 민혁은 스타트 버튼을 연타했다. 타타타타. 총알이 보트 주변에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 바이퍼의 부하들이 선착장에 도착하여 사격을 개시한 것이었다. 제발 좀 걸려라.
민혁이 소리치며 마지막으로 버튼을 눌렀다. 부르릉 경쾌차의 한 소리와 함께 엔진이 살아났다. 서연은 보트에 뛰어오르며 밧줄을 끊었다. 보트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바다로 나아갔다. 뒤늦게 도착한 바이퍼가 부하의 총을 빼앗아 난사했지만 보트는 이미 어둠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민혁은 조종키를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민혁의 어깨를 잡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요. 놈들의 추격선이 따라올 거고 이 배의 연료로는 본토까지 갈 수 없어요. 민혁은 계기판을 확인했다. 연료 게이지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망망대해 위, 그들은 고립되었고 적들은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다. 보트 위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민혁은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이제 말해줘. 당신은 누구지? 그리고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민혁의 질문은 묵직하게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민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깊은 슬픔과 진심이 어려 있었다. 내 이름은 코드명 블랙로즈.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한 건 처음엔 위장이었지만 나중엔 당신이 내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파도 소리에 섞여 민혁의 가슴을 울렸다. 민혁은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누구였든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곁에서 생사를 함께하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는 상관없어.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곳에서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차가운 비바람도 다가오는 적들의 위협도 그들의 결속을 끊을 수는 없었다. 그때 서연의 시계 형통신기가 깜빡거렸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교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귀측에 조난 신호를 수신했다. 현재 위치를 알려라.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구조의 목소리였다. 서연이 무기고를 폭파하기 전 비상주파수로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들려요? 살았어요, 우리. 민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로 바이퍼의 고속정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 마지막 결전이 바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위. 모터보트의 엔진 소리가 거친 기침을 토해내더니 기어이 멈추고 말았다. 강민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계기판을 두드렸지만 연료 게이지의 바늘은 이미 바닥을 뚫고 내려갈 기세였다. 파도에 휩쓸려 출렁이는 보트 주위로 바이퍼가 이끄는 고속정 세대가 부채꼴 모양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의 서치라이트가 눈부신 백색 광선을 쏘아대며 두 사람을 비췄고 확성기를 통해 바이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끝났어. 쥐새끼들, 바닷속에 수장시켜주마. 이서연은 민혁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차가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탄환이 다 떨어진 빈 권총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곳에서 죽게 만들어서.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민혁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바이퍼의 부하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황하는 사이 눈부신 탐조등 불빛이 바다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소속의 링스 헬기가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하강하고 있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불응시 조준 사격하겠다. 헬기의 확성기에서 터져나온 경고방송은 천둥소리보다 더 위력적이었다. 바이퍼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공포로 물들었다. 수평선 너머에서는 거대한 구축함이 흰 포마를 일으키며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를 실감한 바이퍼의 고속정들은 황급히 배를 돌려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헬기에서 발사된 위협 사격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고 구축함의 한 포가 그들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민혁은 얼른 그녀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살았어. 우리가 정말 살았어. 민혁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구조된 두 사람은 구축함의 의무실로 옮겨졌다. 군의관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그들의 상처를 치료했다. 민혁은 자신의 상처보다 서연의 상태를 더 걱정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간호장교가 서연의 등 뒤 지퍼를 내렸을 때 민혁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등에는 이번 탈출 과정에서 생긴 상처 외에도 오래전부터 새겨진 듯한 수많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얽혀 있었다. 칼자국, 총상, 화상 흔적들. 그것은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무언의 기록이었다. 민혁은 죄책감과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회사에서 서류 결제나 하며 보냈던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리며 국가와 자신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졌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흉하죠. 그래서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민혁을 배려하고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구축함 함교에서 함장은 서연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블랙 로즈 요원, 무사 귀환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존 소식에 국정원장이 직접 헬기를 띄웠습니다. 함장의 태도는 극도로 정중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승조원이 서연을 전설적인 영웅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의 아내가 가진 진짜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전직 요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자신을 지워버린 그림자 영웅, 코드명 블랙 로즈였다. 서연은 담담하게 격려를 받으며 민혁을 자신의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서연은 민혁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3년 전 그녀는 거대 국제 범죄 조직과 결탁한 국내 기업들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조직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작전이 노출되었고 동료들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 조직은 그녀까지 제거하려 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신분을 세탁하여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곳으로 강한 그룹을 택한 이유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가 강한 그룹의 해외 법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어요. 당신은 야망은 크지만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의 아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룹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연의 고백은 솔직하고 아팠다. 민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랬군. 나는 그저 당신의 위장막에 불과했어.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당신이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사실은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 임무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지키고 싶어졌어요. 민혁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보여준 헌신, 그리고 흑룡돼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그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을 깊이 끌어안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이용했든 사랑했든 결과적으로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고 나의 영혼을 구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두 사람은 헬기의 소음 속에서 서로의 천을 나누며 다가올 마지막 싸움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서연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강상철과 그 배후 세력이 아직 그들의 생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선제 공격을 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안전 가옥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자 흑룡돼서 탈취한 데이터에 암호가 풀리며 화면 가득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강한 그룹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비리 자료였다. 민혁은 모니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료에는 강상철 전무가 지난 5년간 회사의 기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대가로 받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바이퍼의 조직을 통해 세탁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그는 회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민혁을 청부 살해하려 했던 계획서까지 작성해 두었다. 이 자식, 내 피를 나눈 사촌형이 회사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했다니. 민혁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서연은 민혁에게 커피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다. 분노는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 필요한 건 냉철한 판단이에요. 내일 아침 강한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안건은 당신의 실종에 따른 헤이만과 강상철의 신임 회장 선임안이죠.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놈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군. 내가 죽은 줄 알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 그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파티, 우리가 가서 제대로 망쳐줘야겠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놀랄까. 민혁과 서연은 밤을 새워 방역 계획을 수립했다. 민혁은 기업법과 정관을 분석하여 강상철을 법적으로 매장할 전략을 짜짰고 서연은 해킹 능력을 이용해 주주총회장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송출할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민혁의 전략적 사고와 서연의 실전 기술이 합쳐지자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강상철의 요새에도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파트너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연은 욕실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화장이나 헐렁한 옷으로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 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민혁 역시 말끔한 슈트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 이제야 진짜 내 아내 같네. 그동안 그 멍청한 영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민혁의 농담에 서연도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당신이 속아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일이 다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마지막 임무는 당신의 곁에서 평생 당신을 지키는 거예요. 국정원에는 사표를 낼 생각이에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 이서연으로 빛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은 민혁에게 그 어떤 승리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약속할게. 당신이 다시는 어둠 속으로 숨지 않아도 되게. 내가 당신을 위한 가장 든든한 빛이 되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최후의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한 그룹 본사. 그 탐욕과 배신의 소굴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출발하기 전 서연은 서랍에서 2개의 소형 이어 마이크를 꺼내 하나를 민혁의 귀에 꽂아주었다. 이걸로 계속 통신해요. 상황이 발생하면 내 지시를 따라야 해요. 알겠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만년필형 녹음기와 USB를 챙겨 넣었다. 준비됐어. 가자. 우리의 왕국을 되찾으러. 민혁이 현관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그들의 승리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여의도에 있는 강한 그룹 본사를 향해 질주했다.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을 보고 돌아온 생존자들이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강한 그룹의 마천루가 위용을 드러냈다. 저 높은 곳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 강상철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초대한 죽음의 사신이, 그리고 자신이 제거했다고 믿었던 정당한 후계자가 지금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비에 들어선 민혁과 서연은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보안 요원들은 죽은 줄 알았던 회장 대행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경악하여 얼어붙었다. 민혁은 당당하게 전용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 10층, 3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민혁의 심장박동도 빨라졌지만 옆에 서 있는 서연의 차분한 호흡 소리가 그를 진정시켰다. 50층, 회의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딩동하고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매섭게 변했다. 긴 복도 끝, 굳게 닫힌 회의실 문 너머에서 강상철의 연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준비됐나? 여보, 서연은 허리춤에 숨겨둔 테이저건을 확인하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요, 회장님.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심판의 북소리처럼 복도를 울렸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처절하게 집행될 예정이었다. 강한 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두 남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민혁 회장 대행이 살아서 돌아온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의 곁에 선 부인 이서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백이 그들을 더욱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경호 팀장이 무정이에 손을 대며 저지하려 했지만 서연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팀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키세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어야지 물려고 하면 안 되죠.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길을 열어주자 민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민혁은 깊게 심호흡을 한 뒤 거대한 참나무 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젖혔다. 쾅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며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고 연단에서 취임 연설을 하려던 강상철 전무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수십 명의 주주와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고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듯 휘둥그레졌다. 마치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을 보는 듯한 공포와 경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내 장례식 치고는 꽤 성대하군요. 형님, 아직 관 뚜껑도 안 닫았는데 벌써 축배를 들고 계셨습니까? 민혁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며 차가운 조소를 날렸다. 강상철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너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흥룡돼서 분명. 그는 말실수를 깨닫고 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흔들리는 동공은 그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민혁은 주주들을 둘러보며 당당하게 선언했다. 여러분, 저 강민혁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상철 전무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강상철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경비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미치광이를 끌어내. 가짜야, 내 사촌 동생은 죽었어. 저놈은 성형수술을 한 사기꾼이라고.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 몇몇 경호원이 머뭇거리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연단 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강상철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스크린에는 흥룡도의 비밀, 회동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강상철이 국제범죄 조직의 보스 바이퍼와 술잔을 기울이며 강한 그룹에 기밀 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거에게 뒷돈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강민혁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청구하는 육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주주들은 경악하여 웅성거렸고 몇몇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상철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게 인간입니까? 어떻게 가족을? 회사를 팔아넘길 수 있어.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철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 기술이에요.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그는 삿대질하며 서연을 가리켰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스위스 은행 거래 내역도 조작일까요? 강상철 씨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입금된 500억 원. 입금자는 바이퍼 코퍼레이션.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녀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금융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서연의 브리핑은 냉철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5개 국어로 된 해외 법인의 이면 계약서들을 실시간으로 번역하며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나갔다. 평소 어리숙해 보이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전략가가 서 있었다. 주주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설명을 경청했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해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다. 강상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그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강상철은 이성을 잃고 품속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 들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그가 총구를 민혁에게 견우자 회의실하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책상 밑으로 숨기 바빴고 민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져 상철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억하고 총을 떨어뜨리는 순간 서연은 테이블을 밟고 도약하여 공중 돌려차기로 상철의 턱을 걷어찼다. 상철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고 입가에서는 피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민혁이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상철은 완전히 기절해버렸다. 민혁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쓰러진 형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배신감을 청산하는 일격이었다. 민혁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걸로 형제간의 정은 끝났다.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내 죄를 뉘우쳐라.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서연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강상철 씨, 당신을 살인교사,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상처를 보며 민혁은 씁쓸함과 동시에 후련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싸움, 목숨을 걸어야 했던 흑룡돼서의 탈출, 그리고 오늘의 방역까지. 민혁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그에게 옅은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 미소는 민혁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사태가 수습되고 며칠 뒤 강한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민혁은 단상에 섰다. 그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의 쇄신을 약속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표를 남겨두고 있었다. 저에게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 아내 이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오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사모님께서 직접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과거 국정원 요원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아내일 뿐입니다. 다만 누군가 내 가족을 위협한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숨어 사는 그림자가 아님을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다. 그날 신문의 한 면은 강한그룹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철의 여인과 전략가 남편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6개월이 지났다. 강한그룹은 강상철이 남긴 부실을 털어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민혁은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서연은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그룹의 보안 및 해외 전략 고문으로서 민혁을 보좌했다.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임원들은 민혁보다 서연의 눈치를 더 살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막강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권력보다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운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민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끔은 그날 밤이 꿈만 같아. 당신이 5개 국어로 마피아들을 호령하던 그 모습 말이야. 서연은 스테이크를 썰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왜요? 다시 보고 싶어요.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여기 매니저를 프랑스어로 혼내줄 수 있는데. 민혁은 손사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사양하겠어.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다정한 아내로 충분해. 그때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청와대 비서실이었다. 민혁은 표정을 굳히며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짧았지만 내용은 묵직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서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통령께서 당신을 좀 보고 싶어 하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당신의 조언이 필요하다나 봐.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민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내가 다시 그 세계에 발을 담그길 원해요. 그녀는 민혁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능력을 국가를 위해 쓰고 싶다면 나는 막지 않아. 오히려 당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당신은 새장 속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 큰 날개를 가졌으니까. 그의 말에는 서연에 대한 존중과 무한한 지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 밥 먹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해요. 국가는 나중에 생각하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 공원을 산책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저 사이좋은 부부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겪어온 폭풍 같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혁은 서연을 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그녀를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나의 거미자 방패,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었다고. 그리고 서연은 생각했다. 임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이 남자가 내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안식처라고. 참, 여보, 다음 주에 열리는 G20일 정상회의 리셉션에 우리도 초대받았어. 각국 정상들이 오는데 통역관 없이 대화해야 할 수도 있대. 민혁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서연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5개 국어로는 좀 부족할까요? 요즘 스페인어랑 아랍어도 배우고 있거든요. 민혁은 짐짓 놀란 척하며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정말 못 말리는 아내라니까.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해. 나의 비밀 병기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엉뚱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코 묻은 아내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남편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는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